안녕하세요. 자, 오늘 3주차인데 오늘은 1시쯤 끝날 거예요. 1시 전에 끝날 수도 있고 뭐 12시 한 50분쯤. 다만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있죠. 2시까지 할 거니까 2시 이후에 약속을 정하고 오시고,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감사할 게 아니에요. 오래 한다고 좋은 거 아니니까. 자, 이쪽으로 볼게요. 지난주에 한번 봤던 부분인데 편안하게 보세요. 개인은 주된 근거지를 주소지란 말을 쓰고요. 그게 없으면 거주하고 있는 장소, 거소지. 법인은 영리법인이면 주된 근거지를 본점, 지역별로 지점, 비영리법인이면 주사무소, 지역별로 분사무소인데 봤던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등록면허세에서 밑에 그림 볼게요. 대도시 수도권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본점 등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그 이외에 지역별로 지점 등을 설치하면서 관련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수도권 바깥에서 법인을 설립했는데 안으로 이사 들어오면서 관련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그러면 중과를 두 군데로 나눠서 때려요. 법인 설립 등기는 법인 이름을 만드는 절차죠. 이 서류를 만드는 절차는 오늘 배우는 등록면허세에서 일반적인 서류 절차의 3배를 중과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형의 부동산을 취득해야 되죠. 이 부동산 취득은 지난주 언급한 취득세 내용이에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등록면허세인데 어디에도 부동산이란 말은 없죠.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서류 절차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 등기 안으로 전입합니다. 일반적인 100분의 300인데 왜 등록면허세에서 대도시는 일반적인 서류보다 3배를 중과할까요? 뭐 5배도 되고 뭐 10배도 상관없잖아. 왜 굳이 3배라고 할까요? 숫자를. 느낌이.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기분 나쁘게 왜 얘기를 안 해요? 여기 봐봐요. 대도시 몇 글자예요? 그래서 3배요. 다른 이유 없어. 다만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은행업종 등은 중과한다, 중과하지 않는다, 중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들은 그냥 표준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11번 가보실래요? 뒤에 156페이지. 156페이지 11번. 자, 등록면허세 틀린 거 찾는 것인데, 동그라미 1번은 바로 이어서 나올 거예요. 같은 화면 보여드릴 겁니다. 아직 안 배운 것이니까 1번은 건너뛸게요. 자, 2번을 볼까요? 무슨 말이 들어갔어요? 할부금융업. 그러면 은행업종이죠? 그럼 중과합니까? 그냥 표준세율로 때립니까? 표준세율. 그런데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OX, X. 이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냥 어디서 끝내야 돼요? 표준세율. 정답은 2번이에요. 3번. 지난주에 했네요. 등록면허세에서 묘지란 단어가 들어가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맞죠? 3번. 등기 등록에 누구 이름을 쓰는지가 중요하죠. 얘는 서류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등기 등록부상에 기재돼 명의자를 납세금으로 본다. 맞고요. 그 다음에 조례로 표준세율은 100분의 50범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자, 페이지 52페이지. 페이지 52페이지. 지난주 내용에서 연결돼. 역시나 등록면허세 내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똑같죠. 등록을 한 후 낸다, 등록을 하기 전에 낸다. 등록을 하기 전. 그 등록을 하기 전하고 등기 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지난주에 배웠던 취득세랑 같은 내용이고요. 3번이 등록면허세에서만 존재하는 법조문인데, 자, 그림 잠깐 보시죠. 등록면허세에서도 표준세율 대상이 중과 대상 등으로 바뀔 수 있죠. 그때 날짜를 물어본다면 똑같아요. 며칠? 60일 이내 내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빼야 되죠. 그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뺄 때 기억날까요? 가산세를 포함하고 뺐습니까? 가산세를 제외하고 뺐습니까? 가산세 제외. 내용 똑같습니다. 이거는 똑같은데 맨 밑에 그림 보세요. 등록면허세도 우리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근데 대부분 납부는 해요. 왜 납부를 하냐면 등기소에 가서 우리 명의로 등기 등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갖고 가야 돼요? 납부와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대부분 납부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 본인이 세금을 냈다고 서류 절차인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럼 과세관청은 원래는 신고 관련 가산세를 때려야 되는데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 가산세를 때리는 실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제재를 하겠다는 1차 목적의 세금을 걷겠다는 목적이잖아. 근데 얘는 이미 우리가 세금을 다 납부했잖아. 과세관청 세금을 다 거둔 거잖아요. 굳이 가산세를 때릴 실익도 없고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이 가산세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일정한 비율이 곱해져요. 얘는 지금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0원이잖아. 그럼 0원의 가산세를 곱하면 뭐 할 거? 어차피 빵원 나오는데. 그래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어떤 조문을 만들어내냐면 등록면허세에서는 신고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를 하더라도 납부를 모두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한테 법을 적용할 때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를 해줘요. 그러면 신고를 안 하더라도 납부만 했다면 신고를 한 걸로 우리한테 의제를 해주니까 우리한테 무신고나 과소신고, 즉 신고 관련 가산세를 때린다, 때리지 않는다, 때리지 않습니다. 감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예 때리지 않습니다. 자, 조문 볼게요. 2번 갖고 3번.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봄.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뭐 부과한다 또는 뭐 50%를 감면한다. 모두 틀린 질문이에요.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해줘요. 그럼 신고 관련 가산세 아예 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문은 등록 면허세에서만 나오는 법조문이에요. 다른 데서 나오면 틀립니다. 여기서만 나온다는 거. 자, 이것도 취득세랑 똑같죠. 법원에 을이 채권자가 등기 신청을 했어. 그렇더라도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하죠. 원래는 채무자 갑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채권자 대의자 을은 납세무자 갑을 대의해서 등록면허세를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취득세도 신고 납부할 수 있고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자, 납세지는 당연히 지방세니까 부동산 소지지고요.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때는 등록관청 소재지인데 우리가 납세지가 여러분들 부동산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과세 물건이 있죠. 그게 만약에 불분명하다면 등록면허세는 등자가 붙는데 이 등록관청이 어딘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저도 몰라. 이거는 실무에서 정해놔요. 지자체장이, 그럼 등기소장이, 그럼 걸로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차이점이 지난주에 배웠던 취득세에서는 납세지가 불분명하며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에서는 취득 물건 소지지죠. 그럼 복잡하게 공부하지 말고 취득세는 취자가 붙는 거야. 근데 등록면허세는 무슨 자가 붙는다? 등자. 그 다음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지난주에 언급한 취득세는 하나의 물건이 접경지역에 걸쳐 있을 수 있죠. 일부분은 고양시, 일부분은 파주. 그럼 나눠서 안 분했죠. 근데 등록면허세는 물건이 하나면 납세제는 하나가 나와야 돼. 그럼 보시면 2개 이상에 걸쳐 있어서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만약에 없을 때가 있다. 그러면 한 군데로 정해놔. 그 한 군데로 어디로 간다? 등록관청인데 어딘지 궁금해하지 말 거. 저도 어딘지 몰라. 정해놓을 것이니까.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채권 금액이 10억 원이에요. 그럼 담보를 설정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을 설정을 하죠. 그때 부동산이 2개가 있는 거야. 하나는 7억짜리, 하나는 6억짜리. 그러면 어느 하나만 담보를 설정해 놓으면 채권 확보가 안 되죠. 그러면 채권 금액 10억을
전체를 확보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몇 개 설정해야 돼? 2개를 설정해야 되잖아. 그래 7억, 6억, 13억은 될 것이니까. 그렇더라도 납세지가 하나로 정해야 되는데 보시면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라면 어디 쪽으로 뒤에 게 쫓아간다. 처음. 그럼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이 7억짜리야. 거기에 먼저 담보를 설정했으며 B 부동산 6억짜리가 지역이 다르다더라도 어디로 쫓아간다? 처음 쪽으로 쫓아가는데 지금부터 복잡하게 공부하지 않을게요. 이렇게만 기억하시죠. 요 네 개로 가정했을 때 원칙을 물어본다면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불분명하다, 뭐 걸쳐 있다, 2개를 설정한다,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시험 지문에서 등자만 찾으면 돼. 무슨 글씨만 찾는다? 등자. 등자인데 2개란 말이 들어가면 당연히 나중으로 가야 돼요? 처음으로 쫓아가야 돼? 처음. 그건 당연히 느낌이 오는 것이니까. 그러면 기출문제는 100% 풀립니다. 복잡하게 공부하지 말고 등자만 찾을게. 무슨 글만 찾는다? 등자. 근데 얘는 첫등이야. 첫등. 후등이 아니고 첫등. 앞에 있는 사람 등짝을 확 쳐 그냥. (3번) 내가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란 제재를 받고 과세관청이 보통징수. 양가로 4번도 취득세랑 동일합니다. 등기 등록관서장은 세금을 안 낸 게 발견됐다면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시장 등에게 세금 걷어주세요 통보한다는 거. 이거는 취득세를 등록 면허서로 바꾸면 결과는 같습니다. 자, 아까 스킵한 문제 11번. 아까 건너뛰었죠? 자, 1번 볼게요. 얘는 뭐 당연히 옳은 질문이겠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에 걸쳐 있어서 조건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가 없대. 그러면 한 군데로 정한다고. 한 군데가 어디다? 등록관청 소재지. 무슨 글씨를 찾는다고요? 등자. 등자. 옳은 질문. 13번 가볼게요. 13번. 우선은 4번 지문을 말소 등기하시죠. 13번 문제에서 4번 지문은 말소 등기. 저를 믿고 아예 거버리세요. 줄을 실선으로. 안 걸으면 나중에 읽게 되니까. 다시 절대 안 나와요. 어디가 틀렸는지 몰라도 돼요. 이건 문제 오류예요. 이거 내면 안 됐어요. 원래 부동산 관련세법 아니니까. 한번 보세요. 틀린 거 찾는 것인데 1번 지난주 언급했네요.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우리는 무슨 글씨만 찾는다? 목적자만 찾는다. 목적이 뭔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2번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2개 이상의 저당권을 설정하네. 그럼 어디인데? 등록관청인데 어디로 간다? 처등. 맞죠? 3번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무슨 글씨 찾는다? 등자. 그 다음에 5번 채권자, 대의자, 부동산 등기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과세관청은 납세무죄에 즉시 뭐한다? 통보한다. 지난주 실수내고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1번, 2번, 3번, 5번이 옳은 지문이잖아. 그러면 4번 지문은 난이도 극상인 지문을 냈는데 얘는 어디가 틀렸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잖아. 그렇더라도 어디가 틀렸다는 거, 4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죠. 왜 알 수 있어야 돼? 나머지 지문이 모두 옳은 지문이니까. 그럼 얘가 어디가 틀렸는지 궁금해하지 말 거. 아예 말소 등기 공부하지 마시고요. 다시 절대 안 나와요. 법조문을 가면 이게 옳은 지문이 되려면 이 정도 양을 차지해야 돼. 가산세가 유형에 따라서 뭐뭐 했고 다 더해. 그래서 이거를 옳은 지문으로 절대 낼 수가 없는 거야. 옳은 지문을 내려면 이 정도 분량이 차지한다니까. 하나의 지문이.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마이크 잠깐만 끌게요. 왜냐하면은 부동산 관련 세법이잖아. 그리고 이런 거 이게 특수 전문가들만 보는 이런 내용을 왜 내고 있냐. 그래서 양심이 있는 게 나머지 그래도 4개의 지문은 아는 걸 낸 거예요. 얘는 그냥 모르더라도 이 문제를 찍으라. 건너뛰시고 4번은. 자, 14번 가보실게요. 14번. 이게 작년 문제예요. 14번 작년 문제. 자, 등록면허세 옳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취득 가액이 50만 원이네. 그럼 지난주 강조했죠. 그럼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되죠.
그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잖아. 이 물건을 내가 우리 명의로 등기할 때 어디서 등기 관련 세금을 받겠다? 등록면허세. 그러면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없다가 아니고 있다라고 바꾸셔야죠. 자, 2번. 부동산 등기 납세지는 지방세니까 주소지가 아니고 어디로 가셔야 돼? 부동산 소재지. 3번.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 아니고 원칙은 어디로 가야 돼요? 등록 당시 가액이죠. 취득세가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죠. 분위기가 싸하다. 지난주에 했던 거. 표정들이 네가 언제 했니? 이런 표정들. 괜찮아요. 6개월 지나면 다 기억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자, 4번을 볼게요.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임차권을 설정할 때는 과표는 뭐가 되는 것이고 월 임대차 금액 세율은 1000분의 2인데 뒤에가 완전히 틀린 거잖아. 등록면허세는 산출한 세액이 얼마 미만이며 6,000원 미만이며 안 걷는 게 아니고 얼마로 올려서 걸어도 6,000원. 이런 단어가 왜 나오냐고. 11만 2,500원보다 적을 땐 이거 왜 나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지. 11만 2,500원보다 적더라도 적은 금액으로 세금을 때려야 되죠. 6,000원 이상인 세금이면. 만약에 10,000원 나와서 그럼 얼마 내야 돼? 10,000원. 왜 11만 원으로 올려서 내? 말이 안 되지. 6,000원 미만인 경우에만 얼마로 올려서 내는 거야? 6,000원. 그러니까 이게 좀 조잡해. 이 지문은 작년 문제가 좋았지만. 그 다음에 정답은 5번 너무 쉽잖아요. 채권자 대의자는 납세 의무자를 대의해서 등록면허세를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위 지문이 몇 개 모른다 하더라도 끝까지 내려가시면 정답은 5번으로 찾을 수 있죠. 여기 작년 우리 시험 답이었어요. 자, 다시 편안하게 앞에 보실게요. 편안하게. 책 피는 거 아니에요. 진도 나가는 부분만 책을 펴십시오.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평균 4문제. 작년에만 3문제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1차적으로 재산세를 때리고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때리는데 여기서도 평균 4문제인데 작년에 여기서 5문제 출제를 했어요. 최근에 보유 관련 세금 비중을 좀 많이 늘립니다. 자, 우리가 세금을 낼 때 현금으로 한 번에 내는 게 원칙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몰라.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죠. 그게 이제 분할 납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취득세랑 등록면허세는 절대 물납도 안 되고 분납도 안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등록면허세 책을 봤잖아요. 책 어디 제목에도 물납, 분납이란 제목은 존재하지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오늘 배우는 재산세는 요건 충족 시 물납도 가능하고 분납도 가능합니다. 아직은 가로 용어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언급할 것이니까. 왜 그런가 하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은퇴하신 세대예요. 그러면 부동산은 많겠지만 현금 유동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도 현금 납부만 계속 과세관청이 원칙으로 하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부동산을 팔고 이런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는 뭐를 허용하겠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신 세금을 납부하라고 물납을 허용하는 겁니다. 분납도 가능하고. 이건 다음 주에 다시 언급할 거예요. 세금은 3단계를 거친다고 강조드렸죠. 세금 계산이 가능한 시점이 성립.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정한다. 계산하는 시점이 확정. 그럼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될 수도 있고 과세관청 결정으로도 확정될 수도 있고 이렇게 확정됐던 것을 납부 등으로 한다면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죠. 지금까지 배웠던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여기 취득시기. 지난주에 배웠던 등록면허세는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오늘 배우는 재산세는 보유 관련 세금이죠. 1년 중에 하루를 정해놓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몇 월 며칠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년치 보유 관련 세금을 때리겠다. 그 날짜가 6월 1일이에요. 좀 더 써먹을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이 날짜를 과세 기준을, 과세를 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요때 성립합니다. 이거를 누가 확정을 하느냐인데 납세 의무자가 취득하고 납세 의무자가 등록하고 납세 의무자가 돈을 벌었죠. 이 붉은색은 원칙은 납세 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 근데 오늘 배워놓은 재산세는 보유 관련 세금이잖아요. 그럼 취득한 이후에 등기가 끝난 상태죠. 얘들은 원칙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계산합니다. 보통 징수인데 고액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인 다음 주에 배우는 종합부동산세는 유능한 세무사 선임에서 신고가 들어갔을 때 굳이 과세관청 공무원이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선택적 신고가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배우는 재산세는 부동산으로만 가정한다면 누가 세금을 계산한다? 과세관청이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 우리한테 세금 내라고 고지서 보내는 세금입니다. 우린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정됐던 걸 납부 등을 한다면 같은 세금을 다시 낼 일이 없죠. 납부 의무가 뭐가 된다? 소멸한다는 거. 자, 지금부터 5분 정도를 집중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틀을 놓치잖아요. 보유 관련 세금 아예 지문 해석을 못합니다. 작년에 여기서 2문제를 냈고, 자, 왼쪽 그림을 잠깐 보시면 취득세에서도 부동산이 있고 재산세에서도 부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 부동산 범위는 같단 말이에요. 같은데 취득세는 부동산을 단순하게 토지, 건축물로만 나눠요. 법에서는. 그러면 이 토지, 건축물에는 주택도 포함한다고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주택을 따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배우는 재산세는 부동산 중에서 주택은 따로 뽑아요. 주택은 무조건 여기로 들어가요. 주택. 그리고 주택이 아닌 부동산, 상가나 공장 등은 토지 계산 따로 하고 건물 계산을 따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이는 대로 답을 하시면 돼요. 작년 시험 질문이니까. 재산세에서 토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거를 지금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취득세랑 차이점이라는 거. 왜 토지, 건축물의 주택은 제외한다? 주택은 따로 뽑아서 주택이라는 명칭으로 세금을 따로 때리니까 중복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림 보세요. 아직 책 보지 마시고. 부동산 중에서 주거 목적인 주택은 주택 밑에 주택 부속 토지 가격과 주택 건물 가격을 합쳐서 한꺼번에 주택분으로 세금 때립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토지 계산 따로 하고 건물 계산을 따로 해요. 그러면 그림 보여드릴게요.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쳐서 한꺼번에 주택분 재산세, 상가나 공장 등은 토지 계산 따로, 건물 계산 따로 해서 토지분, 건물분으로 고지서 따로 보냅니다. 다시 앞에 가시면 질문 이제 2가지로 바꿀게요.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그림 보면서 답하시면 돼요. 토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다른 질문 할게요. 주택 내에는 주택 관련 토지 가격이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는 거, 요거를 구분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잘 보세요. 요 토지분 재산세만 좀 이따 배워요. 분리란 말을 쓰고 합산이란 말을 써요. 요 토지분에 대해서만. 근데 작년에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은 이 건축물을 물어보면서 이 건축물의 분리나 종합이란 말이에요. 합산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옳은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몰라요, 이거를. 1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게 강해야 돼. 그분들이 절대 실수가 일어나거든. 기본적인 문제를. 그분들은 기본 베이스가 깔리니까 최소한 기본 점수는 나와. 근데 기본기를 너무 안 하고 막 화려하게만 공부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게 다 흔들려 버리는 거야. 그렇다고
화려하게 공부한다고 화려한 문제를 맞죠? 어차피 출제위원이 틀리라고 내는데. 의도적으로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어차피 못 맞추는 문제를 내거든. 여기를 우리 목숨 거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를 목숨 걸어야지.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를 진짜 안 해. 본인은 안다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밑바닥이 흔들려 버리니까 위에서 계속 층 흘리면 뭐 할 거야? 어차피 쓰러질 텐데. 이걸 우리가 멋있는 말로 사상누각이라고 하죠. 어머, 나 오늘 왜 이래? 갑자기 무식해 보인다. 유식해 보이네? 이거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54페이지. 이제 내용 들어갈게요. 책 피셔야 돼요. 54페이지. 자, 갑니다. 재산세 누가 세금 내느냐인데 1번이 원칙이에요. 과세 기준일 6월을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세금 냅니다. 항상 원칙은 사실상이에요. 그림 보세요. 갑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을이 취득을 했는데 5월 31일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네. 그러면 6월 1일 날 을 거잖아요. 그럼 1년치 세금을 누가 낸다? 을이 내요. 을은 바보지. 하루만 가지고 있었는데 1년치 보유 관련 세금 몇 천만 원, 몇 억 다 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소유권을 6월 2일에 넘겨받았어. 그럼 6월 2일부터 을 거잖아요. 그럼 6월 1일 날은 아직은 갑 거잖아. 그럼 세금 누가 내는 거야? 갑. 을은 이때는 천재가 되겠죠. 세금 안 내니까. 그런데 심각한 을이 있어. 6월 1일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잖아. 점심 먹으면서 12시에. 그러면 약속이에요. 오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은 오늘부터 그 집에 들어가서 도배장판을 하죠. 그래서 매수인 소유로 봅니다. 이때는 양수인이 세금 내요. 그럼 양수인은 이때는 몇 시간 갖고 있었죠? 1년치 보유 관련 세금 다 내야 됩니다. 이건 법에 정한 약속. 얘는 바보 중에 상바보죠. 6월 1일이면 수예요. 양수인이에요. 6일도 아니에요. 6일 수입니다. 요걸 정리한 게 요 표죠. 시간 10초. 적을 필요는 없어요. 날짜만 확인하시면 돼요. 다 기출지문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재산세랑 종부세 합쳐서 최근에 10년 동안 7번 냈어요. 지문으로. 이 날짜로 해갖고 누가 세금을 내는지를. 이런 걸 실수 안 하시면 돼요. 자, 이게 1번. 2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은요, 지분권자가 지분만큼 세금을 냅니다. 만약에 하나의 부동산이 3명인데 지분이 4대 4대 2다. 그렇게. 그런데 지분 표시가 없는 게 있어. 그때는 3명이면 3분의 1을 합니다. 균등한 것으로 본다는 거. 내 시험은 이렇게 냈네요. 지분 표시가 없으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세금 낸다. OX, X 균등으로 갑니다. 자, 3번이 하이라이트인데 그림 잘 보세요. 주택은 반드시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합칠 거예요. 저는 답을 미리 얘기했어요. 주택은 주택 관련 토지 가격과 주택 관련 건물 가격을 반드시 합칩니다.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답 얘기했어요. 믿게 던질게요. 등기부를 봤더니 주택은 한 채인데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잖아요. 토지는 부모님이 매입해 놓고 주택 건물은 자녀가 올렸네. 그럼 이런 경우에도 토지 건물을 합쳐서 세금 계산한다. 이게 동그라미 2번 방법.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다르니까 주택이라 하더라도 토지 계산 따로 하고 건물 계산을 따로 해야 된다. 이게 동그라미 1번. 둘 중에 하나겠죠. 자, 1번으로 갈 것 같다. 손 들어봐요. 1번으로 갈 것 같다. 어머?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지? 자, 2번으로 갈 것 같다. 2번이에요. 왜 2번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 했어? 반드시. 그래, 다른 학원은 당하는데? 일산은 당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네?
일부러 좀 1번으로 손을 들어주면 안 될까요? 됐어요. 분위기를 몰라. 자, 보세요. 2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을 합쳐서 5억 원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을 딱 한 번만 해. 그럼 산출세액이 1,000만 원 나왔다 가정을 할까요? 근데 세금은 각각 내야 되잖아. 이때 요 1,000만 원 나온 세금을 가격 비율대로 안분하는 거예요. 이게 시가 표준에. 그럼 전체가 5억이잖아. 을은 2. 그러면 5분의 1을 안분하는 거야. 얘한테는 400만 원. 시가 표준의 비율대로 안분. 그러면 조문 볼게요. 주택,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나온 산출세액 하나를 무슨 금액 비율대로 안분한다? 시가 표준의 비율대로 안분한다. 무슨 비율대로 안분한다고요? 시가 표준의 비율대로 안분한다는 거. 면적 아닙니다. 가격이지. 자, 4번 볼게요. 재밌는 말이 들어가네. 소유권 변동이란 말이 붙고 뭐뭐뭐 충족하면 사실상이 아니고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 내는 경우가 있다네요. 원칙은 항상 사실이어야 되는데. 자, 그림 보세요. 원래는 갑소유 부동산입니다. 근데 6월 1일 전에 매매가 일어나서 소유권이 이미 을로 넘어간 상태예요. 그럼 당연히 사실상은 을이죠. 그럼 과세관청에서 을이 확인되면 을이 세금 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을이 6월 1일 전에 자기 명의로 등기 전했네. 그럼 당연히 을이 세금 내요. 그런데 지금 배우는 법조문의 전제 조건은요, 을이 6월 1일까지 등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조건으로 깔립니다. 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떤 의무가 있냐면, 원래 공부상 소유자 갑은 6월 1일부터 날짜 꼭 기억하세요. 뒤에 나오니까 15일 이내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됐다라는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사, 여기서 신고는 세금 계산 신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 변동 신고지. 그러면 얘가 변동 신고를 했어. 그럼 을 거라는 거 확인되잖아. 근데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어. 을로 넘어갔는지 과세관청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원래 누구한테? 공부상 소유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 갑이에요. 나는 분명히 6월 1일 전에 소유권 넘겼거든. 가만히 계시면 난리 납니다. 6월 1일 날 매수인이 등기 전 해갔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 전을 만약에 안 하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신고하셔야 돼. 신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고지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보세요. 소유권 변동이란 말이 시험에 나올 것이고요.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단어를 붙일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누가 세금을 낸다?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 변동은 공부상 소유자. 그 다음 똑같아요. 원래는 가족 단체인 종중 땅이에요. 이게 개인 명의로 등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개인이 과세관청에 이거 사실은 종중거입니다라고 신고를 한다면 종중이 세금 내겠지만, 종중 수임을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가 없잖아. 그때는 누구한테 세금 내리겠다? 원래 개인, 공부상 소유자. 5번,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인이 갑과 을이 600억, 400억을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사실상 소유자는 상속인 각자예요. 그럼 상속인 각자가 원래 세금을 내는 것인데, 과세관청 입장에서 지분이 확인돼야 되죠. 첫 번째, 갑과 을이 등기했네. 고민할 필요가 없죠. 상속인 각자가 각각 세금 내는 겁니다. 사실상 소유자가. 그런데 지금 배우는 법조문은 등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조건으로 깔려요. 그럼 어떤 의무가 있냐면, 원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주된 상속자입니다. 주된 상속자는 똑같아요. 6월 1일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지분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럼 지분 신고를 했다면 각각 세금 내겠지만 지분 신고를 안 했네. 그러면 동시 충족하셔야 돼. 뭐 하지 않고? 등기도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때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조사를 다해서 주된 상속자를 확인한 다음에 갑한테 세금을 다 때려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상속을 받았는데 둘 다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야. 가만히 계시면 난리나.
반드시 지분 신고하세요. 지분 신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을 세금도 여러분들이 낼 수밖에 없다는 거. 자, 5번. 상속 등기 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았다 한 사람 누가 세금 낸다고요? 주된 상속자인데 주된 상속자 판단하는 기준은 원칙은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일 수 있죠. 만약에 500억 그때는 나이 순서대로 갑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여기서 모두 결정이 끝나죠. 그러니까 나이는 여기 상속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분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6번하고 7번을 묶어주세요. 6번하고 7번을 묶으세요. 자, 그림 잘 보세요. 국가 등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원칙은 비과세예요. 그럼 본인이 본인한테 고지서를 보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가 소유 부동산을 지금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국가 등에게 아무런 대가, 월세 등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로 사용하고 있네? 대박이네. 그러면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야, 2가지 방법이 있다. 너는 지금처럼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재산세만 조금 대신 내줄래? 아니면 매월 월세를 1,000만 원씩 지급하면서 유상으로 사용할래? 여러분들 뭐로 답하실래? 지금처럼 공짜로 사용하면서 고지서만 대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가지가 있는데 연부란 말이 들어가면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럼 얘들은 매도계약자, 공짜로 사용하는 사람은 매수계약자니까 매수계약자가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이고, 연부란 말이 안 붙고 이런 말이 붙을 겁니다. 선수금. 몰라도 돼요. 회계학 용어인데 미리 돈 받은 거야. 그냥 연부란 단어가 없으면 그냥 무상으로 받은 자가 세금을 낸다는 거. 자, 조문을 보시면 2가지 조건 보셔야 돼요. 누가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되고 국가 등. 사용하는 사람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한다, 공짜로 사용한다. 공짜. 그러면 공짜로 사용하는 사람이 국가가 내야 될 재산세를 대신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더 유리합니다. 자, 8번. 요거 중요해요. 이미 언급했던 부분인데 신탁법에 따라서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 전됐네. 정말로 준 겁니까? 믿고 맡긴 겁니까? 믿고 맡긴 것이니까 배웠던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죠. 반대로 신탁이 해지가 되면 다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등기 전되죠. 본인 거 본인이 갖고 온 것이니까 취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전하는 단계는 원칙은 세금을 때리지 않는데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고 매년 부과하는 재산세마저 부과를 안 해버리면 우리는 모두 악용할 거 아니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세는 부과를 하는데 수탁자 명의로 등기는 되어 있죠. 사실은 누구 거니까? 위탁자. 세금은 누가 낸다? 위탁자.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자, 조문 보세요. 수탁자 명의의 신탁 재산이라 하더라도 세금은 원칙은 누가 낸다? 위탁자인데 이제 가로 설명드릴게요. 다만 가로는 다음 주에 배우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틀 하나만 적을게요. 자, 저를 보셔야 돼요. 위탁자 소유 부동산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 전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재산세는 누가 고지서를 받는다? 위탁자인데 문제가 위탁자가 다른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거야. 위탁자가 다른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그러면 과세관청은 1단계로 위탁자 다른 재산을 다 찾아요. 거기서 세금 추징을 해. 근데 과세관이 봤을 때 부족한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재산이 딱 하나가 있잖아. 뭐가 있어? 신탁 등기. 그래서 과세관청은 수탁자한테 전화합니다. 수탁자, 너는 네 개인 재산으로 세금 내는 게 아니고 신탁 등기받은 부동산은 원래 위탁자 거 아니냐. 위탁자가 세금에 세금을 체납했으니까 수탁자, 너는 신탁 등기된 부동산으로 위탁자 세금을 내달라는 거야. 이것을 법률 용어로 수탁자 물적 납세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물적이란 말은 수탁자 개인 재산으로는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뭐 받은 재산으로만 세금을 낸다? 신탁 등기받은 물건으로만. 우리 이것을 뭐라 표현한다? 물적 납세무대. 자, 가로 제목을 보시면 수탁자는 무슨 납세물을 줄 수 있다? 물적 납세무대. 지금은 조건 하나만 기억할게요. 조건. 신탁이 먼저 설정되고 그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해야 되는데,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한 날짜인데 세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짜야. 이거는 종론할 때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 법정기일까지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느낌만 기억할게요. 신탁 설정 이전 것은 수탁자가 예측을 못해. 그래서 신탁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뭐뭐뭐 날짜가 도래하는 것만 예측 가능하니까 물정답을 지니까 지금은 느낌만 뭐뭐뭐 이전이다, 이후라는 느낌은 지금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후입니다. 이후. 이런 용어 신경 쓰지 마시고 시기상조니까 다음 주에 써먹을 거예요. 종합부동산세에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이후에 별표하세요. 이후에 별표. 뭐뭐뭐 이후에요. 그래야지 수탁자가 물정납세를 보죠. 만약에 시험지문에서 신탁 설정일 이전이래. 그럼 물정납세를 진다 안 진다? 안 집니다.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신탁이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되어진 납세물 줄 수 있는 것이지. 그 전과를 어떻게 납세물 줘? 말이 안 되지. 근데 지금도 놀라는 게 참 PPT가 깔끔하다. 화면이 깔끔하지 않아요? 표현이 없어. 자, 9번님이 강의했죠. 자, 앞에 그림 보시면 보류지 내에 공공용지가 있고 채비지가 있잖아요. 보류지는 지금 환지로 정한 게 아니고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그럼 보유 관련 세금 누가 내야 돼? 사업 시행자. 요거죠. 채비지, 보류지, 사업 시행자. 11번 그림 볼게요. 11번 용어는 복잡한데 이거 다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필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볼게요. 원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부상 소유자예요. 이 사람이 망한 거야. 그럼 파산 절차가 들어가면 이 망한 사람은 파산 채무자가 돼요. 그럼 파산 채무자로부터 돈 받을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파산 채권자야. 그러면 이 파산 재단은 뭐냐면은 법률 용어인데 파산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파산 채무자의 총 재산을 말하는 거야. 법률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망한 사람 공부상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전체를 어떤 명칭을 쓴다. 파산 재단인데 법원에서는 이 파산 재단을 관리할 사람을 선임을 해. 그 사람이 파산 관제인이에요. 관리하는 사람. 그러면 법원에 의해서 선임돼서 파산 재단의 관리 등을 행하는 공공기관을 뭐라 표현한다? 파산 관제인인데 질문 드릴게요. 이 파산 재단은 공부상 소유자 망한 사람 거예요? 파산 관제인 거예요? 망한 사람 거지.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 망한 사람. 그 얘기야. 근데 어떤 분들은 파산 관제인이 세금 내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 아파트 갖고 있잖아. 아파트에는 누가 있어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아파트 재산 소유자예요? 아니잖아. 관리인이지. 여러분 아파트는 여러분들 것이지.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관리해주는 사람이야. 그럼 지금부터 다 필요 없어요. 공부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다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주 미쳐. 내가 무슨 박사기 논문 쓸 거야? 단어 하나만 기억할게요. 조문을 보시면 자, 무슨 단어가 보이세요? 파산재다. 그럼 누구 소유다? 공부상 소유자. 그럼 세금 누가 낸다? 공부상 소유자. 끝. 자, 12번 마지막 보세요. 원래 부동산이 갑소유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인지 몰라. 행방불명이 됐네. 이것을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세금을 때리겠다고 고지하냐면은 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거든. 과세관청은 이 사용자한테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보낸다고 미리 통지를 해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사용자는 어떻게 보면 임차인이잖아. 그럼 임차인이 고지서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과세관청은 이 조문을 왜 만들어내냐면 상식으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건물 주인이 행방불명됐거든. 과세관청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런데 얘가 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이 부동산을 무단으로 따고 들어가서 사용할까요? 아니죠. 얘는 어디에선가 임대인 갑을 만났을 거라고. 그러면 과세관청은 이 사용자한테 세금 낸다고 이렇게 엄포를 딱 나누면 사용자가 세금 내면 안 되잖아. 그럼 사용자는 과세관청 세무공무원 귓속말로 얘기를 해요. 저기요, 지리산 뱀사골에 숨어 있어라고 얘기해 주면 돼. 숨어 있는 장소를 얘기해 달라는 취지야. 그럼 얘가 얘 위치를 얘기를 해주면 얘가 확인될 거잖아. 얘가 세금 낼 일이 없죠. 근데 얘가 의리를 지켰네. 얘가 세금 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보시면 소유권 귀속이란 말이 시험에 보이면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대. 누군가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죠. 누가 세금을 고지서 낸다? 사용자. 여러분들 4번하고 12번을 구분하셔야 돼요. 소유권 변동이란 말이 들어가면요, 공부상 소유자예요. 소유권 귀속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슨 단어가 나야 되고? 사용자. 이게 크로스가 되면 안 됩니다. 두 개를 매치시키셔야 돼요. 소유권 변동은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 귀속은 사용자.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전에 시험을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소유권 변동이란 말을 주고요, 사용자가 세금을 낸다고 시험을 낸 적이 있거든. 말장난 쳐갖고. 아니요, 변동은 누가 내고요? 공보상 소유자. 매매가 일어난 겁니다. 소유권 귀속은 건물 주인의 행방불명, 누군가는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이거할게요. 소유권 귀속의 시옷, 소유권 귀속의 시옷, 자음으로 시옷, 사용자의 시옷, 시옷 정 구분이 안 되면.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해드려요. 내 일삼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답변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지쳐요 보이지? 날씨가 추워서 그러나? 화이팅! 화이팅!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거절합니다. 자, 문제 풀러 가볼게요. 1번 160페이지. 문제부터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죠. 문제부터.